저번 달 11월호 올릴 때쯤이었죠. 그때 그 대구 매천시장에 큰 화재가 났었어요. 저번 달 말에. 그래서 건물 이렇게 긴 김밥처럼 두 줄의 긴 건물이 있었는데 한 동이 다 타버렸죠. 완전 다 탄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뭐 일부 살아남은 과일도 있고 안 탄 과일도 있고 했는데 거의 다 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며칠 아니죠. 제가 11월 초에 올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또 다른 159명이 죽는 12구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후진국형 그런 참사고, 이거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참사였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참사였고, 세월호 같이 갑자기 일어난 참사도 아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참사였고, 안전요원만 조금만 더 배치됐다면, 물론 뭐 시위를 지금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위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나 본데,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좁은 골목에 159명이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159명이 사망을 하는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저의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옴질리교 사건이라고, 그 지하철에서 독가스 테러했던, 정상가리 테러했던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골목 안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목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태원을 가봤나? 이태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명동은 안 가봤는데 이태원을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뉴스에 나오는 화면상으로 봤을 때 도로에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그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하는 카메라가 제가 버스 타러 나가는 한 7분 정도 거리에 7개가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화가의 CCTV가 딸랑 그거 2개? 1개? 2개? 그거밖에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뭔가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봉화광산에서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봉화광산이 훨씬 더 일찍 먼저 무너진 거, 그러니까 봉화광산이 무너진 게 매천시장 화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보다 조금 더 먼저 터졌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에서 봉화광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방 구출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건인지는 몰랐어요. 그 봉화광산,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 있는 그 봉화는 아니겠죠? 경북인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신 곳은 그 경남 아닌가요? 일단 그 봉화 마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봉화라는 곳에 광산이 무너졌어요. 갱도가 무너진 거죠.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죠? 집안이 물렁물렁해져서 무너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20일 정도 그 광부 아저씨께서 20일 정도 안에서 커피 믹스를 먹고 버티고 생존하셨대요. 거기 이제 광산에 물이나 뭐 그런 걸 먹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플랜이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죠. 만약에 경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그런 사전 지식이 있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매뉴얼대로 천천히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심지어 무너진 경도를 땅을 파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그분은 극적으로 두 명인 걸로 아는데, 극적으로 20여일 만에 구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대참사, 12구 대참사, 거의 동시, 그러니까 구출된 거랑 참사랑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구출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검사받고 걸어서 퇴원을 했답니다. 심지어.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정말 극단적인 사건 두 가지가, 그냥 골목에 있다가 150명이 압사당하는 사건, 그리고 정말 갱도에 무너져서, 정말 이건 사망 확률이 정말 낮은데, 두 분 다 살아서 구출된 사건. 정말 이 참 세상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끝까지 이것도 뭐 포기했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닌가. 그죠? 12구 대참사는 지금도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보상금 문제라든지, 근데 경찰 수사가 이상하게 하고 있죠. 호텔을 왜 압수수색 하나요? 혹시나 호텔에서 또 이상한, 테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 건지, 왜 그 해밀턴 호텔인가? 거기 압수수색을 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 그 호텔하고 뭔 상관이에요? 거리도 상당히 멀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건, 대구 동성로 지하철 화재 사건, 매천시장 화재 사건, 선무시장 화재 사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이태원 할렘 참사, 이거의 공통점이 뭔가? 그리고 또 강남 수해 사건.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의 어떤, 공통점은 재개발이죠.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재개발이에요. 그죠? 선무시장도 불나서 건물 헐고 새로 지었죠. 다행히 빨리 지었어요. 그래서 빨리 생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재개발이죠. 매천시장 화재 재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도 원래 대구은행이 대구 백화점이 거기다 백화점 짓기로 했는데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고, 동성로 화재 사건도 대구 지하상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하상가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개발하려고 그랬어요. 나가네 마네 막 싸우고 있었어요. 보상금 적다고. 그리고 나서 화재 나고 그 사람들이 사람 죽고 이러면 무섭다고 제가 알기로는 다 나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죠. 좀 넓게 새 단장을 했죠. 다 이렇게 재개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강남도 뉴스 보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대부분 재개발 어디에 재개발을 하냐면 단층 건물, 그러니까 비교적 건물이 싼 거, 그러니까 2, 3층 한 5층 정도의 빌라를 뭉개서 아파트 짓거든요. 그러니까 반지하 사시던 분이 수해 물 차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 살 수 있겠어? 사람이 죽었다는데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땅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언론의 보도와 정치권의 합작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태원도 봐봐요. 거기 보니까 되게 노란자 상권인 것 같던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노란자 상권인 것 같더라고요. 위치로 봤을 때. 호텔도 건드리는 거 보면 호텔부터 시작해서 거기 참사하는 데까지가 노란자 상권이죠. 그죠? 재개발하기가 딱 좋더라고. 딱 보니까 상가도 다 단층 건물이고 고층 빌딩 하나도 없고, 근데 사람은 많이 오고, 그죠? 다 재개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세월호 같은 것만 빼고, 세월호는 근데 회사가 없어졌죠. 세월호도 여러분들 재개발은 아니지만 세월호 배 항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자가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 때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그때 일종의 재개발이죠. 그죠? 아무튼 그런 어떤 수익, 재개발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거기 현장의 변화, 그거는 새로운 건물, 새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떤 유족들, 정말 어이없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식, 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고, 그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수정 보완하고 관리 감독 열심히 하고, 아프지만, 우리가 뭐 어디 감기 걸리면 예방주사 맞듯이, 아프면 수술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듯이, 이런 아픔이 생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정 보완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가 조심하고, 그죠? 나중에 또, 내년에 또 할로윈 파티를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된다면, 좁은 골목에서, 솔직히 표지판 하나만 세워놨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골목이 좁으니까 조심해라라는 표지판 하나만, 경보 표지판만 하나 세워놨어도, 전 이런 일은 안 생겼다고 봐요. 좀 이렇게 위험한 거고, 좁은 골목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 같은 표지판 같은 거, 골목이 좁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경고 표지판 같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게 이렇게 경각심을 느낄 텐데, 그죠? 아무튼 안타깝고, 빨리, 전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관련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죠? 이거는 너무 세월호 같이 뭐 바다가라서 멀어서 못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코앞에 있고, 현장에 또 사람들도 다 도착해 있었고, 뭐 지금 뉴스 보도에 의하면 보고 있었다는데, 안타까워요, 그죠? 봉화 강산 같은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 희망을 잃지 말고,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봉화 강산 같은 일도 일어난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12구 대참사 안타깝고, 이걸로 인해서 또 뭐 축제를 안 한다든지, 축제가 위축된다든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전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축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새로운 해킹 툴.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파일을 옮기려고, 전 유튜브 이제 하니까, 핸드폰으로 파일을 이렇게 올려서 업로드를 하고는 하는데,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려지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1기가 파일을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1분 남짓, 길어도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뭐 한 30분 막 이렇게 걸린 거예요. 한 5기가 옮기는데, 한 50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스마트폰 안에 파일이 너무 꽉 차면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워봤어요. 그래서 공간을 지워봤는데 그래도 50분씩 걸려요.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파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SD카드에 파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기가, 25기가에서 20기가에서 25기가 정도 분명히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파일을 아무리 넣어도 파일이 꽉 찼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SD카드에. 그래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거 다 지워봤어요.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어차피 SD카드에는 메인 프로그램이 안 깔리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긴장되긴 했는데 싹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도 이제 뭐 메인 그 메모리에는 핸드폰 메인에는 안 깔려 있으니까 작동은 되더군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윈도우 10 복구 프로그램 그걸 백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도 혹시 감염됐나 싶어가지고, 컴퓨터도 다시 이제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를 시키고, 스마트폰 SD카드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포맷을 시키고, SD카드를 포맷을 시키고 나서,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다른 파일을 한번 넣어봤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찬 것처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웃기죠? 포맷을 했는데도 안 들어가. 한 2번 정도 포맷했나? 한 2-3번 정도 포맷하고 나서
막 계속 넣었어요.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계속 시도를 하니까 결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SD 카드를 완전히 다 다른 파일로 한번 싹 다 채워가지고 밀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20기가 정도 되는 어떤 해킹 프로그램, 해킹 툴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게 판단이 들고, 그리고 다운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검색이나 다운은 안 되고, 업로드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킹해서 자기한테 업로드 되는 것만 뭐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비행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전투기 게임이 있거든요. 1945인가? 뭐 그런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 달 동안은 그냥 제가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거든, 데이터가. 인터넷도 끊겼고, 스마트폰은 데이터가 안 되는데, 게임이 되는 거예요. 100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터넷 연결 안 돼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게임이 됐다니까요. 한 달 동안. 한 2달 정도 게임을 했다니까요. 2달 정도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 안 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터넷 연결 안 되는데도 게임을 했는데, 인터넷이 연결 안 돼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잖아.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나서 속도가 저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터넷 메시지가 뜨고 나서 속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로 파일을 주고받는데 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다행히 SD카드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옛날에 제가 PC게임 할 때도 PC게임에 해킹툴 같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온라인 게임 같은 거 가끔 깔아보면 이게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알약도 한번 터졌죠. 알약도 무슨 기사 한번 났던데, 아무튼 컴퓨터가 이상해져요. 지나면 계속 악성 코드 뜨고 이상한 거 깔리고, 그러니까 뭐 바탕화면 아이콘은 아닌데 그 프로그램 깔려있는 거 보면 이상한 거 막 깔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2기가, 3기가, 뭐 4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 툴을 섞어서 깔기가 참 좋다고요. 혹시나 자기가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파일을 옮겼는데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해킹 툴이 깔려있다고 한번 좀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포맷을 한번 하고, 백업하고, 포맷을 SD카드 있으면 SD카드에 집어넣고 중요한 자료를 그쪽에 옮긴 후에 포맷을 한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에는 정상으로 나와요. 용량이 있다고. 제가 아까 7기가 정도 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기가 넣었으면 한 20기가 정도 남아있다고. 28기가, 27기가 정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파일을 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데이터를 너무 믿지 말고, 요즘 핸드폰은 용량이 좀 크잖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큰 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해킹 툴이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이상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처음에 샀을 때하고 다른 느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겨울이면 약간 버벅거릴 수 있어요. 이게 좀 차가워서 배터리 때문에 약간 버벅거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했는데 뭐 용량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상한 있으면 한 번씩 SD 카드일 경우에는 그냥 백업하고 포맷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해킹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사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을 복사를 해서 만약에 뭐 제가 쓰는 게 A7인데 A7하고 똑같은 기종을 사서 뭐 이렇게 이 핸드폰,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제가 뭘 핸드폰으로 뭔가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다른 폰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심을 복사를 하는 거죠. 똑같은 유심 분실했다 그러면서 유심 복사해가지고, 아까 핸드폰 복사하듯이 그렇게 유심을 집어넣고 똑같이 전화 오고 똑같이 문자 오는 걸 다 받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해서 스마트폰 해킹하고 악성 코드 같은 거 있죠. 악성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거기에 잘 나오죠. 보이스라는 영화. 보이스 피싱 하는 그 방법, 수법을 이렇게 해놓은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개인정보 빼내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그건 조금 글쎄 그렇게까지는 하겠나 싶은데, 하여튼 뭐 그 방법이 좀 영화적인 약간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그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예요.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직접적인 건데, 가까운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그냥 잠금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 경우, 여자친구일 경우, 남자 핸드폰에 패턴을 알아가 그냥 열어버리는 거죠. 열고 안에 거 뭐 파일 보고 이러는 거죠. 뭐 복사를 하든 촬영을 하든 뭐 이렇게 보내기를 하든, 그 직접 잠금 열기가 있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왜 데이터로 이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파일을 옮기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안 해놨는데, 핸드폰만 갖다 대면 파일이 옮겨져,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해킹하는 경우도 있어,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리고 전화 한 통만, 요즘 그런다면서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이라고 이상한 짓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뱅킹 들어가서 계좌 이체해버린다며. 그런 것도 있다며.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까운 사이, 지근거리 사이, 잠든 사이에 지문 대가지고 핸드폰 보안 열어가지고 뭐 싹 바꿔버리든지 삭제를 해버리든지, 그죠? 자기 지문 등록을 해놓든지, 자기 지문으로도 열리게끔 등록을 해놓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요즘 스마트해서 참 편리한 세상이긴 한데, 그에 따라서 해킹하기도 쉽고, PC라는 게 해킹을 안 당하진 않으니까요. PC는 언제나 해킹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보안 프로그램도 좋은 보안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PC를 쓰다 보면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뭔가 버벅거리는데, 일단 속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저쪽에서 해킹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컴퓨터 하나를 쓰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면 뭔가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속도가 떨어지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슨 난민도 아니고 지금 20분 남았는데, 30분 정도 남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와, 팝콘 2번 사먹고 와, 팝콘 2번이나 사먹고, 와, 오징어 진짜 비싸네. 야, 오징어 이거 사기 아니야. 오징어 버터. 메타버스 활용법. 최근 부산 국제박람회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밀고 있죠. 국가 산업으로 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메타버스, 여러분들은 이미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 온라인 게임이 모이면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나이 또래 니니지 세대 분들은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한 거예요. 다만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안경 고글을 쓰고 본다든지, 가상현실을 보고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안경 끼면 이렇게 뭐가 앞에 그림 같은 게 왔다 갔다, 뭐 증강현실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계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 거지. 여러분들이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미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용어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최근 나왔지. 한국말로 하면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이에요. 그죠? 한국말로 하면. 그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유니버스 뭐 이래가지고, 메타버스, 유니버스 뭐 이런 마블의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큰 거다 이제 메타버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또 책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메타버스라고 쓰고 있는데, 그냥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활용법. 이렇게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부산 엑스포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서버가 있어야 되고 또 그의 전기, 또 서버 백업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카톡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전국이 마비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불이 날 수도 있고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고, 뭐 통신, 뭐 CPU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다 과열되다 보면 여러가지 냉각 장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나노라든지 뭐 3나노 CPU라든지 뭐 그래 최신 그래픽 카드라든지 엄청나게 비싼 서버를 대용량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메타버스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메타버스를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메타버스로 만들어버리면 전자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정확한 전자지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구글 지도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굉장히 정밀한 지도가 나왔다. 와, 지금 이성으로 다 찍어버리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자지도, 정밀한 전자지도, 건물 모양, 우리 왜 그 다음이나 이런 데 가면 왜 골목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메타버스의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되죠. 그죠? 지금 다른 건물로 공사하고 있으면 삭제하고 공사 중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고성능 전자지도도 가능하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비행사들, 비행기 조종사들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공항에서 떠서, 가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정밀하면, 도심을 날아다니는 드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드론을 띄워서 한강으로 가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걸 연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를 키울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을 메타버스 건물을 만들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바티칸에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바티칸에 되게 멋있는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3D 이 360도 카메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 박물관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 박물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로 쇼핑하고 쇼핑몰 입점이 가능해요. 가상의 쇼핑몰을 만드는 거죠. 가상의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쇼핑몰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삼성 핸드폰을 보고 색깔 골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카카오뱅크 같은 걸로 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활용법을 만약에 사이버펑크 2077이나 GTA급 수준의 메타버스를 만든다면 건물에 광고를 달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뭐 63빌딩이 있어요. 그죠? 그럼 63빌딩 전체에 영업 포스터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입혀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쇼핑몰을 입점시켜서 우리 온라인 쇼핑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 하듯이 가서 그래픽으로 물건을 보는 거죠.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 가서 물건 안 뜯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봉인 안 뜯어도 되잖아요. 괜히 봉인 뜯고 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생각했던 거 색깔하고 다르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인은 뜯었는데 그런 갈등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그 핸드폰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문하면 되는 거죠. 사양을 보고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상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도착을 하겠죠. 핸드폰이.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자동차 시승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 게임 같이 튜닝도 할 수 있고 옵션을 자기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그 옵션에 맞는 성능의 자동차를 그 가상으로 시운전을 해가지고 도로를 달려볼 수 있어요. 물론 요거는 조금 게임 기술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 레이싱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처음에 우리 그 유튜브 보면 시승기 하지 않습니까? 몰입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차 실내는 얼마나 큰지, 차 천장의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지, 실내는 어떤지, 이런 걸 미리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돈이 훨씬 적게 들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시승 매장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지겠죠. 그죠? 이제 광고나 콘서트, 영화 홍보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건물 전체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 대형 스크린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메타버스 이걸 끼고 안경을 끼고 봤을 때 옆에 이렇게 창에 광고를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유튜브처럼. 뭐 그래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건물에 영화 홍보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막 가상으로 옆에서 막 총질하면서 가는 거죠. 갑자기 자동차가 가다가 트랜스폼으로 변신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픽 넣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돈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게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 그 야구장, 대구 거기 경산 쪽 가다 보면 있는 대구 야구장하고 메인 스타디움, 그 월드컵 했던 그 메인 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그 경기장 맵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이 게임 클릭해가지고. 물론 깔려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쪽 누르면 그 서버는 이제 다른 서버로, 게임 서버로 이동을 하겠죠. 링크만 걸어 놓는 거죠. 링크만 걸어 놓으면 저쪽 맵에서 그 배틀그라운드 맵에서 그게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뭐 칼싸움, 리니지 같은 칼싸움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게임하고 연계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경복궁에서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고, 경복궁에서 칼싸움, 경복궁에서 공성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원 거기 산성 있잖아요. 수원 산성을 가상으로 복구해가지고 거기서 공성전을 할 수도 있어요. 남한 산성에서 공성전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 게임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연계해가지고 링크 걸어놓고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클릭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집을 지을 위치 확인 가능.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요.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바다 쪽 전망인지 산 쪽 전망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에 살게 되면 옆집 벽을 보게 되는지 바다를 보게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가상으로 가상 CG로 이렇게 건물을 미리 쫙 올려놓으면 내가 10층에 살고 이렇게 보면 아 저쪽에 바다가 보이고 아 전망 좋고 골든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내가 살 집 앞에 고층 건물이 있어서 집이 그늘져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각종 티켓 같은 것도 예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메타버스 내에서 그냥 콘서트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돌들을 그래픽화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돌들의 영상을 그냥 본다든지 아이돌들을 이거 모션 캡처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 메타버스 내에서 공연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티켓 같은 것도 예매 가능하고, 만약에 티켓 같은 것도 그래요. 자리가 내가 이 티켓을 사면 무대를 봤을 때 무대가 내가 어느 각도에서 앉을 수 있는지, 내가 잘 보이는데 앉는 건지, 아니면 저 뒤쪽에 정말 여기 앉으면 조그맣게 보이는지, 거의 코딱지만하게 개미가 많게 보이는지, 그런 거 확인할 수도 있죠. 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이 자리가 왜 비싼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부산으로 가정을 했을 때 다운타운과 그리고 항구가 있고 밑에 이제 한류수도 같은 천연 관광지가 있고 문화유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부산시 전체를 다 만들어 버리면, 세세한 골목까지 다 만들어 버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건물, 그러니까 다운타운을 클릭하면 다운타운 맵만 잘 나오는, 해운대를 클릭하면 해운대만 자세하게 나오는, 그죠? 한려수도를 클릭하면 한려수도만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요 포인트와 주요 관광지와 주요 거점만 정밀 지도로 사이버펑크 2077이나 GTA급 수준으로 만들면 용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죠? 뭐 굳이 빌라촌, 주택가 빌라촌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아무튼 메타버스 앞으로 경북에서도 굉장히 부산가고 연계해가지고 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이런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가상현실 이걸 어떤 쇼핑,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계시키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국가 홍보도 되고,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관광은 많이 안 오지만 관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메타버스 활용법,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했네요.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겨울 월드컵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원래는 제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그 1945 그 게임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월드컵을 해서 월드컵을 해야 되지 않나. 게임은 뭐 1월달에 리뷰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게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서, 월드컵은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카타르 월드컵으로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개최국이 94년 만에 개막전을 패배를 했어요. 카타르가. 저도 그 게임 봤는데, 너무 후반전부터 봤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서 있었지 않나? 뭐, 긴장을 했을 수도 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는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카타르가 예전에 아시안컵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그죠? 그때 한국하고 붙어가지고, 한국이 카타르한테 져가지고 8강에서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카타르가 그렇게 못하는 팀 같지는 않던데, 너무 무기력하게, 저쪽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쪽 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던데, 한번 해볼만 했는데, 그죠? 선수비 후 역수비였으면 한번 해볼만 했는데, 좀, 전략을 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아르헨티나가, 어제죠? 어제, 제가 지금, 20일, 23일 정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정말 기적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사우디가 이겼어요. 전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시아 팀한테, 뭐 사우디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런 팀한테 아르헨티나가 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사우디 그 공 2번 차는데 2번 다 득점했죠. 한국 팀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지금 그게 아닌가? 한국 팀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그런 정신력과 집중력을 보여준 팀이 사우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영국한테 지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기는 대이변을 연출했는데,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랍국이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잖아요. 지금 카타르, 이란 매일 한 게임씩 뛰고 있거든요. 카타르, 이란, 사우디였단 말이에요. 사우디가 이겼어요. 그죠?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카타르, 이란은 졌는데 사우디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한 게 아닌가? 앞 두 팀이 일부러 지면서 정보 수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우디가 이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뮤리뉴 스타일이 아닌지. 뮤리뉴 감독 옛날 잘 아시죠? 뮤리뉴 감독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상대방, 자기가 다음에 붙을 팀, 그 팀이 잘하는 전술, 그러니까 계속 연승하고 있는 그 전술을 자기 팀원들한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붙을 팀하고 붙어요.
그래서 이기면 계속 가는 거고, 그 전술로 계속 이기면 가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전술을 깼어. 그러면 그 팀 만났을 때 이 전술을 사용해서 그 전술을 깨는 그런 스타일의 그 전술을 많이 하죠.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상대방에게 약점을 알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알아도 못 이기는 장면이 있죠. 오늘 제가 하기 직전에 이제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게임 붙은 거 나왔는데, 호주가 그 머리 위에 수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중볼, 그러니까 위로 살짝 띄우는 공중볼에 대한 수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린델로프가 그 수비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벤치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위로 날라오는 공중볼 수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헤딩으로 해가지고 걷어내는 그 수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사우디가 그걸 참 잘했어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하고 했을 때 그 머리 수비 참 잘했어요. 그리고 거의 득점과 마찬가지인 걸 헤딩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머리로 수비하는 수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게 과연 호주는 그게 안 됐던 거죠. 머리 위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집어넣는, 왜 키가 좀 작았나 보죠. 지루 선수가 키가 좀 컸었나 보죠. 그래서 머리 위로 이렇게 공을 띄우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첼시 골키퍼처럼 사우디 골키퍼가 되게 잘했는데, 물론 이렇게 무릎으로 니킥을 찍어가지고 같은 선수가 기절하는 그런 사건도 있긴 했지만, 훅 날라가지고 이걸 주먹으로 쳐야, 펀칭을 해야죠. 그렇게 헤딩이 날라오면 소극적으로 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골키퍼가 뛰어나가서 펀칭을 해야죠. 공을 쳐내야죠. 안 그러면 골을 먹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 원래 요번 대회에 주 전술은 옆에 보이는 이 전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EPL에서도 많이 써먹었고, 최근에 우리가 올림픽 때 한번 당했죠. 올림픽 때 8강이었나? 도쿄올림픽 때 한번 당했던 전술이죠. 플레이메이커를 한 두세 명이 뺑돌러 싸고, 공을 뺏어가지고, 한쪽으로 선수를 몰아놓고, 저쪽 바깥쪽에 서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해서, 빠르게, 풀백 같은 친구들이 빠르게 침투해서 센터링을 달려서 골을 넣는, 아니면 그쪽 풀백이 센터링을 그냥 한가운데로 날리든지, 뭐 그런 전술이 있어요. 이 전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막느냐, 혹은 얼마나 이 전술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 그죠? 승패의 관건이 아닐까. 저는 사우디가 굉장히 좋은 수비 방법을 이야기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존을 좁히죠. 그리고 저쪽 가서 한 명 붙어있고, 1대1 대인마크 한 명은 1대1 대인마크 한 명 하고 저쪽 빠져있고, 이쪽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존을 좁혀가지고 바깥으로 공을 보내면 바로 커팅이 되게끔 굉장히 좋은 수비를 했다고 봐요. 한국팀이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하고 같은 남미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 한국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던 플레이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우디 친구들도 골 결정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두 번 차서 두 번 골 다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의미 없이 기회를 날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골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골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그죠? 감독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아무튼 아직 이제 1라운드 아직 1라운드 안 끝났는데, 내일 모레 한국팀이 하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한국팀, 물론 선민 선수가 지금 다쳐서 100% 컨디션이 100%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